학교 오는 게 아우셔? 왜? 네, 제29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9차 원내 정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2019년 기해년 첫 번째 열리는 원내 정책회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 개혁에 항상 앞장서왔던 바른미래당은 2019년을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치 개혁의 기념해로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국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몇 가지 국회 개혁 작업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로 법안 소위를 매주 정기 소집해서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들어버린 토진화법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 안건은 그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저속처리 안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양당제에 기초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당제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다당제의 현실을 반영해서 의결 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추어서 국회의 합의와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 처리 관행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사위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합의한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구성된 국회는 다양화된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도로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풀어주고 정치 개혁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다당제와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결위 내에 소소위 운영에 대한 개혁이 절실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예산, 밀실 예산 심사를 방지하고 소소위 활동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투명한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동안 27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1월 내에 마무리 짓도록 여야 협상을 서두르겠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방송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핑계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청와대의 특감반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는데 특별감찰관은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언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 실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당의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에서 소환이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만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김태우 전 비서관의 공모 내용의 진위 여부, 또 문건 작성 경위, 보고 여부, 문건의 사후 활용 여부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찰은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또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권은희 정치부의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정부가 1990년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암울한 행위를 했습니다.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 보고의 내용 공개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시키고 향후 6년간 법정 투쟁을 하게 했던 일입니다. 1월 2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서 정부가 고발을 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우리 사회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익 제보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금품이나 특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공익 신고자로 보호되고,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법으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익제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보복처벌을 강화하고 공익목적의 내부제보의 경우 기밀 누설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인 2017년 6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라는 정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KTNG 사장 인사계획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은 90년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을 때와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면 강압이 아니라 협의였다, 통상의 동향 파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보된 내용 자체가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는 듯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근간에는 딱 한 가지 인식입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제보는 범죄이다. 전 정권에 대한 제보는 공익제보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정말 90년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이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국회 기재위를 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리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6.4% 인상이 추천드린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작 약적 유의를 계산해서 빼고는 속도 조절을 하고 고집하며 자행한 결과는 담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사용자들이 대응한다면 일자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곧바로 비정규직 비중을 높인 저소득 계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적용되어 시급 환산 기준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이라며 기업 부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절반을 모르는 한가한 인식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적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라 10,020원이 됩니다. 이에 소상공연합회는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의 반발을 넘어서 서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정부의 모양새가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구를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위회를 포함한 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법 76조에 따라 최근의 경제 상황을 국가 위기로 부정한 것입니다.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지를 줄곧 주장한 데 이어 긴급 재정 명령권 행사까지 요구하며 대정부 공세수를 높여갔지만 정부를 묵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정하겠다는 립서일 뿐 첫 당초부터 잘못 그려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가릴 것 없이 기업주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내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견들은 수많은 부작용을 예견한 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주휴수당이나 경연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장관의 망언을 비판합니다. 정경두 장관이 방송에서 북한의 천안 폭행과 연평도 무력도발 사과와 관련해 미래를 위해 걷고 가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과거는 묻지 말자는 겁니다. 정신 나가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먼저 항복하고 협상하자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더구나 국방장관은 군을 지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 장관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해안에서 여태까지 우리 장병들이, 우리 군인들이 치렀던 희생이 정경두 장관 때문에 모두 개죽음되게 생긴 겁니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미래를 위해 털고 가자고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올 한반도 안보 환경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산돼 일촉즉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지휘부에 대한 장병의 신뢰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국방장관은 청와대나 북한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군인다운 기계로 국민과 군 장병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망언으로 상처를 입은 천안함과 영평도 희생자들의 유족들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준 군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촛불이 세상을 바꿨듯 경제를 확 바꿔야겠다.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확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해야 될 게 소득주도 성장 폐지 선언을 한 겁니다. 촛불이 세상을 확 바꿨듯 그 촛불이 소득주도 성장을 불태워야만 우리 경제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주휴수당도 폐지가 되어야 하고요. 탄력 근로제도 즉각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줄이고 정부의 개인만 부채질하는 공무원 증원도 올해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경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경제에 최소한 노력 개입만 하겠다. 개입을 거의 안 하겠다. 정부의 경제 불개입 선언만 하더라도 혁신 경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말로만 혁신 경제를 이루지 말고 소득주도 성장 폐지해라. 경제 불개입 선언해라. 이 두 가지만 하면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12월 30일 경남 마산에서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와 가스가 끊긴 기초생활수급자가 방에서 쓰레기를 태워 추위를 버티려다가 화재를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고 이분은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데다 숨까지 겹쳐서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7일 국감에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아직도 수십만 가구가 있으며 정부가 여전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요금 혜택을 받는 가구 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중증 질환자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난방용 등유 구매카드를 지급을 해도 자동차 주유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는 에너지 복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범위를 좀 더 늘려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생활보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전기요금 복지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29차 원내 정책회의를 마치고 1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